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켜는데도 단 한 줄도 방송하지 않는 이런 공영방송. 이게 어떻게 공영방송일 수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털남 보이는 팟캐스트에서는 바로 이 방송의 현실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두 명의 전직 기자입니다. 이 전직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은 스스로 이 방송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은 분이고, 또 한 분은 강제로 해직당한 분입니다. 최경영 전 KBS 기자, 그 다음에 노정면 YTN 해직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사 지금 입 닫고 있는 게 맞죠? 표현이 너무 부드러운데요. 입 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청 광장에 가보면 5년 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중계차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재진도 줄어들었어요. 최소한의 취재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취재진이 나오는 것이지 보도를 위한 취재진은 아닙니다. 민감한 문제들은 다 재배시켜버리고 아주 허접 쓰레기 같은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별 가치도 없는 그런 뉴스들을 생활 밀착형 뉴스라고 전면에 들이대는 거죠. 생활정보지에서 그냥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메인 뉴스에 계속 등장한다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월 2,500원씩 내면서 수신료를 내가면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들어야 할 어떤 깊이 있고 격조 있는 뉴스는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세금, 복지, 정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무슨 정치 공방 내지 정치 논쟁으로 다른 어떤 부분인 것처럼 인식을 시키고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고, 저런 것들은 우리 일상 실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제 몰아붙여버리는 거죠. 보도국의 민주화, 편집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데스크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보도를 하지 않고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후배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내가 취재한 내용, 현장 기자가 확인한 내용이 왜곡이 되거나 특정한 사안이 누락이 되거나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평기자들이, 그 젊은 기자들이 앞뒤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기 검열이랄지 패배의 근데 사실 말이죠. 공영방송은 절대 사람을 자르지를 않아요. 하여간 대거리 해라. 저항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잘리지 않는다. 뉴스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분노해야 된다는 거. 분노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된다는 거. 방송 종사자들, 언론 종사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싸우라고. 너희들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 그것들, 너희 언론사가 망가지는 것이 과연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뉴스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얻어가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기성 언론을 통해서 보지 마세요. YTN 보지 마시고 KBS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건 뉴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찾아서 보셔요. 저는 SNS라는 그 새로운 뉴스 유통 매개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기를 권합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휴가들은 다녀오셨나요? 최 기자님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휴가 중입니다. 지금 휴가 중인데 저희가 이렇게 모신 겁니까? 어쩔 수 휴가를 없죠. 방해하고 있는. 오마이뉴스에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요. 아니 근데 왜 휴가인데 서울에 계세요? 1박 2일로 잠깐 고향 갔다가 네. 다시 왔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해요? 다음 시즌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연봉 계약직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노정면 기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5년째 휴가 중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백수가 더 바쁘고 해직자가 더 바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순례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6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얼굴도 좀 타셨어요. 원래 피부색이 좀 검은데 조금 더 검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뒤에 화면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 닫은 방송사를 고발합니다. 단도직입으로 가죠. 방송사 지금 입 닫고 있는 게 맞죠? 먼저 말씀하시죠. 표현이 너무 부드러운데요. 부드러워요? 입 그럼 뭐라고? 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입 닥치고 있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중파 같은 게 너무 편향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단적인 예가 주말마다 지금 촛불이 켜지고 있는데 일절 보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주 단적인 사례 하나만 지금 그걸로 들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지금 방송사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화면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참담합니까? 노 기자님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구조는 비슷하지만 네,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달라졌다. 네. 어떤 게 달라진 겁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축소 보도나 왜곡 보도의 행태와 지금의 행태는 특히 국정원 촛불과 같은 네. 관련한 보도 행태는 좀 달라요. 좀 더 풀어주세요. 이제 축소하고 왜곡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9시 메인 뉴스 기준으로 하면 그 수도권 방송과 지역 방송이 나뉘는 25분 요 얼음을 기준 삼아서 네. 중요한 현안의 뉴스를 25분 이후로 배치를 하면 지방에 있는 시청자들은 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요 현안을 뒤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해야 될 것을 짧게 단신 처리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네. 이제 현안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편집 기법을 써왔다면 지금은 여러 개의 방송사가 약속한 듯이 보도 자체를 안 하는 아예 묵살을 해버리고 있죠. 그런 행태가 음,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는 대놓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최 기자님은 어떠세요? 비슷한 건데요. 예. 그냥 우롱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요? 우롱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메인 뉴스라는 거는 9시 뉴스, 메인 뉴스, 8시 뉴스 뭐 이런 것들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 네. 그러니까 그 대중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뉴스를 그 회사의 특히 공영 언론사 같은 경우는 공영 언론사의 기자들이 보도국이 합의해서 야 이 정도 또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보도국 몇몇 간부들이 뭐 집행하는 거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정도가 가장 현재 중요한 뉴스다. 우리나라 99%에게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그 맥락을 짚어주고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주 피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고 때우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네.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동물 뉴스랄지 쓸데없는 CCTV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자주 나오죠. 그렇죠. 화재, 사건, 사고. 그런데 네. 이번에 뭐 경찰청에서 뭐 CCTV 같은 거 새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정작 중요한 CCTV, 국정원 관련해서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 이런 CCTV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주 전공인데도 네.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CCTV라는 게 몰래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송이라는 매체에서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황색 저널리즘이 공영방송에도 침투했다고 한다면 그것과 함께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사안이 있는 경찰청에서 지금 나오고 있었던 그 설치되어 있던 CCTV의 그 이야기들 네. 국정원에 관한 그 이야기들 댓글이 지금 삭제되고 있는데 지금 휴가 뭐 어디 뭐 고기 먹을 생각이 드느냐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9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고 길들여진 거죠. 이게 사람들이. 저는 좀 전에 이제 노정민 기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데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왜 중요한 정치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뒤로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로컬 뉴스하고 이제 대체가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니까 지방에서는 로컬 뉴스가 들어가면서 그 보도가 아예 빠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뒤로 배치하는 이유가 네, 그러면서 맨 앞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날씨 뉴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요즘 장마 징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장마 언제 끝나나 이래서 언제 끝나나 좀 보자 했더니 모릅니다가 결론이더라고요. 보니까 뉴스의 결론이 이 장마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런 거나 생활 뉴스가 앞에 가는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정보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날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어떤 나라든 간에 날씨 뉴스는 지방 뉴스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지적 호우도 많고 다르니까 지방마다 다 다를 수 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다고 하더라도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한 3, 40번째 정도 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뭐 또 어떻게 보면 꼭 작은 나라만은 작은 아니다. 나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날씨라는 게 얼마나 국지적이어야 하는지는 충분하거든요. 이게 뉴스의 가치가 그 지방의 농작물 피해랄지 그 지방의 날씨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당연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방에서. 그렇죠. 근데 전국에서 뭉뚱그려서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 날씨가 아니죠. 그 뉴스가 아니죠.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날씨 뉴스 같은 것에 언론사가 이렇게 마음 놓고 보도량을 늘리는 것은 거기에 민감한 정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는데 필요 이상으로 보도량을 늘려서 현안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거 자체가 정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좀 호의적으로 다뤄달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좀 보도 좀 해달라, 전달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제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새누리당 위원들이 일부는 일본으로 해외로 예. 휴가를 가버리고 일부는 지역구 가고 예. 이런 사안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는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런데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뉴스들은.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지 화보집은 저도의 추억. 저도. 그 화보집은 3.4공히 예. 리포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요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들의 국조기간 중 휴가 사실이 보도가 됐다면 그에 붙어서 보도되는 대통령의 휴가 기사는 나라가 이 지경인데 과연 휴가 갈 수가 있는가? 네. 저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비판 의식을 불러일으키지만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빼고 대통령의 한가로운 휴가 모습만 보도가 되면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는 평온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아주 민감한 편집 기법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편집이라는 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의 나열이고 또는 대비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고 목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대비가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또 다른 예를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요새 이제 복지 재원 마련 네. 같은 문제들, 그다음에 세금 문제들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은 근로자들, 노동자들, 봉급쟁이들 월급 세제 혜택 줄이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결국은 기획재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국회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 사안을 쭉 팔로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법인세가 굉장히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실효 법인세율이 대기업이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사회 맥락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면서 이쪽은 이렇게 낮은데 여기에서는 별로 걷지도 않고 그리고 조세핀 한처에 있는 뭐 굉장히 많은 부호들의 그 돈들은 제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주 쉽게 부가가치세랄지 아니면 봉급쟁이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비되는 효과로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렇게 나간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서 철저히 집권정당이랄지 아니면 정부의 조금의 어떤 나쁜 뉘앙스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세금 문제랄지 복지 문제랄지 민감한 문제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아주 그 허접 쓰레기 같은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별 가치도 없는 그런 뉴스들을 생활 밀착형 뉴스라고 전면에 들이대는 거죠. 네. 생활 밀착형 뉴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생활 정보지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돈을 월 2,500원씩 내면서 수신료를 내가면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들어야 할 어떤 깊이 있고 격조 있는 뉴스는 아닌 것이죠. 예, 생활 정보지에서 그냥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메인 뉴스에
계속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한번 그럼 입장 바꿔서 공중파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KBS 같은 경우는 지금도 9시 시간대를 고수를 하고 있지만 MBC도 8시로 옮겼고, 물론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볼 때 그 이전에 뉴스의 주된 어떤 시청층이었던 30, 4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라면 보통 집에 없다. 예를 들면 오히려 주부라든지 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 밀착형 내지 지금 최 기자께서는 생활 정보형 뉴스가 주되게 배치되는 것 아니냐, 어떤 그 상업성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분석은 전혀 틀린 분석입니까? 아니 그럴 거면 아침에 무슨 생생정보통인지 아침에 하는지 제가 잘 생생정보통은 모르겠습니다. 저녁 때 하는 예, 거예요. 저녁 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침에 주부들 대상으로 한 어떤 소프트한 뉴스, 그건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소프트한 뉴스가 6시부터 보통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나가요. 근데 메인 뉴스라는 거는 어떤 나라도 격조 있고 심층적인 뉴스, 그게 왜 격조 있고 심층적이고 사실은 그게 진짜 생활 밀착형인 것인데요. 네. 왜냐? 자기 세금하고 관련된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 앞으로 투표를 할 거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 국정원 같은 경우는 자기 제대로 투표를 했었는가, 그때 혹시 트위터의 여론 조작이랄지 아니면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끊임없이 어떤 계속되던 여론 조작에 자신의 민주주의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영향을 미쳤는가 못 미쳤는가,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원천 봉쇄가 되고 있고, 그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세금, 복지,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무슨 정치 공방 내지 정치 논쟁으로 다른 어떤 부분인 것처럼 네. 인식을 시키고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고, 저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몰아붙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계속 만드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인식, 그런 그 지적,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일종의 여성 내지는 주부 비하,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예. 정말 중요한 생활 밀착형 보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청 행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가정에 꼭 그 뉴스 시청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술집에서 술 먹다가 뉴스를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식당에서 모바일로도 볼 수도 있는, 모바일로도 볼 수 예. 있고, 예.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시청 타겟층을 고려해서 시간대를 옮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남성들의 주 시청자들인 남성들의 귀가가 과거보다 빨라졌다라는 거거든요. 아, 오히려 빨라졌다? 원래 빨라지고 있죠. 그래요? 그렇긴 술 먹고 회식에 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그런 풍토가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귀가는 빨라집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고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인용했던 것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군요. 성립이 안 되는 전혀 성립이 안 되네.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죠? 아니, 진짜 이유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또 뉴스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도 상업적이라는 측면에서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뉴스 비즈니스라는, 뉴스를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현대 언론사들의 특징인데, 예. 공영방송에서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뉴스는 차별화돼야지, 차별화된 상품으로 나가야지 이게 팔리거든요. 그러면 아침에는 연성 뉴스를 많이 했다. 그러면 저녁에는 경성 뉴스를 많이 하고 차별화된 뉴스, 다른 뉴스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언론사가 자기 상품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전략이란 말이죠. 예. 근데 항상 똑같은 뉴스, 연합뉴스를 베낀 뉴스 또는 인터넷에서 100% 거의 99% 볼 수 있는 뉴스를 이렇게 적당히 재구성해가지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무슨 차별화가 되고 무슨 상품이 되겠냐는 거죠. 전혀 부가가치, 가치를 넣지 않은 상품인 것이죠. 그냥 날로 먹는 거죠. 그게 결론은 그냥 알아서 기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제 경험에 의하면 예. YTN, 제가 근무했던 YTN이라는 조직은 보도 전문 매체였고, 그렇죠. 십수년 동안 보도 전문 채널로서 지상파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편성에 대한 고민, 그다음 보도의 어떤 경쟁력 확보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다른 방송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현안을 다룰수록 시청자들이 모인다. 보도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에 집중하느냐. 그렇죠.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사실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또다시 이제 뉴스 비즈니스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팔아먹는다는 입장에서 말을 해도 많은 지금 그 논문들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연성뉴스가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성뉴스를 사는 사람들 그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의 행태는 굉장히 로열티가 부족한 사람들,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귀동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로 연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뭐 이제 안에서 이제 보도국에서 뭐 토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꼭 보도국 간부들은 뉴스가 잘못돼서라고 안 하더만요. 뉴스 앞뒤로 배치되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떨어져서 뉴스가 떨어지는 거다. 뭐 KBS에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드라마 핑계를 대대요. 이 논리는 뭡니까 도대체? 근데 사실은 예. 그 전에 그 지금 현재 KBS 편성 PD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KBS 1TV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뉴스가 아니고 듣는 뉴스 또는 보는 채널이 아니고 듣는 채널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TV 채널의 강점은 이렇게 집중도 있게 이 어떤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보면서 그 사안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문도 뭐 열독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독률이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안을 보는 것이죠. 근데 네. 그 듣는 뉴스라는 거는 그냥 화장실 가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무심코 듣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제대로 취득이 안 되고 그렇게 정보가 취득이 안 되는 사실은 또 형식입니다. 1분 10초, 1분 20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지금의 그 편집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들어갈 수 없는 형식의 뉴스를 과다하게 많이 생산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런 구조를 철저히 즐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뉴스 앞에다 드라마 배치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죠. 그렇죠. 기교고 그렇죠. 기교의 문제고 전략 전술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앞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시청자가 잔존하게 되니까 분명히 시청률 증가에 영향은 미치겠죠. 미치겠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정치적인 이유는 좀 이따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같이 뭐 1분 20초짜리 스탠딩 스트레이트 가지고 더 이상 뉴스 경쟁력이 있겠느냐. 오히려 더 심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단순 리포트로 처리를 해버리고 진짜 이슈가 되는, 현안이 되는 그 뉴스에 집중해서 15분이든 20분이든 계속 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의 흐름은 정반대로 오히려 현안을 피해가고 있으면서 계속 그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어떤 스탠딩 스트레이트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유는 둘째 치고 결국은 방송 뉴스를 죽여버리는, 자기 목을 죄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중파의 뉴스, 공중파는 종합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공중파 보도가 지향해야 될 것이 어느 부분인가, 좀 짧더라도 많은 정보를, 많은 보도를 전하는 것 또는 중요한 보도를 모아주는 것,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종합 뉴스 스타일이 지향점인가? 아니면 뉴스 전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김정배 선생님 말씀대로 심층적으로 보도하면 돼요.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증명이 됐어요. 종편이 단기적으로 시청률 면에서 대선 때 네. 결국 그렇게 장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장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을 벌리는 거죠. 네.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집어넣어서라도 예. 형식은 전략적으로 들어맞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상파 뉴스라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뉴스가 여러 시간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만 메인 뉴스 하나는 이렇게 종합 뉴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뉴스 시간대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포맷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채널 안에 뉴스도 차별화가 돼야 되는 네. 거죠. 근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분 반짜리 리포트를 기본으로 계속 돌리는 그런 체계. 그런 면에서는 그런 스스로 형식적으로 방송의 그런 질, 보도의 질을 고사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제된 뉴스하고 그냥 아주 거친 뉴스, 예. 팩트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1분 30초의 뉴스라고 하더라도 1분 10초, 20초의 뉴스라고 하더라도 유한 팩트고 그게 폭발력이 있으면 그건 충분히 그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 팩트 확인을 위해서 여러 달 또는 여러 날 취재를 한 그게 정말 정제된 뉴스거든요. 근데 이제 종편이 특히 그렇지만 이게 가장 싼 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중파 TV에서는 1분 10초 뉴스를 제가 왜 그렇게 비판을 하냐면 그게 가장 싼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정부나 기업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섭외를 해주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1분 10초 뉴스를 1분 20초 뉴스를 한다는 거는 8문장에 인터뷰 한두 개 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주 뭐 쓸 내용이 없어요. 보도 자료를 요약을 하면 5, 6문장이 되고요. 거기에 인터뷰 하나 붙이고 거기에 그 보도 자료를 다시 요약한 기자의 짧은 코멘트 정도 하나. 그러면 1분 10초가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싼 뉴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싼 뉴스예요. 새로운 사실이나 차별화된 뉴스가 절대 아닌 것이죠. 반면에 또 종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앉아서 전혀 어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정파적인 의견을 계속 24시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방송들인데 그런 가장 값싼 사람들한테 출연료, 아주 싼 출연료만 주고 이 방송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가장 값싼 상품이 지금 공중파 뉴스와 그리고 종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질 낮은 뉴스만 있는 거군요. 뉴스 시장에는 현재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뭐 정제된 듯한 그런 1분 반짜리 리포트도 그날 찍어내는 그야말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저질 리포트고요. 그 마치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는 것 같은 그런 포맷의 뉴스도 알고 보면 이 표현에 동의합니다. 쓰레기 같다는데 보도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보도가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편집이 좀 더 유리하냐, 어떤 형식이 좋으냐 이런 고민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합뉴스의 그 한계를 또 뭔가 커버해 줬던 게 그래서 뭐 시사 매거진 6580이든 PD 수첩이든 추정 60분이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보완해 주는 그런 기재가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안에서 다 죽여버린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 아까 이제 그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이탈남에서 이제 촛불 시위 주최 측 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기자들 취재는 나오더라. 보도는 안 하는데 취재는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도 안 할 건데 취재는 왜 나갈까요, 도대체? 시키니까. 아니 그러면 보도 안 할 건데 왜 시키냐고 도대체. 거기서 예를 들면 이건 뭐 아주 지역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거기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보도를 해야죠. 아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현대차 희망버스가 갔을 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다 보도를 하죠. 안 충돌이 안 일어났으면 보도를 안 했을 겁니다. 아하. 그런 용도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촛불 시청 광장, 서울시청 광장에 가보면 5년 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5년 전에는 중계차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방송사들이 시간대별로 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보를 전합니다. 5시에 집회가 시작되고 모이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다. 보도량이 그때도 매우 적었고 뭐 축소 보도한다라는 시비가 있었지만 현장의 풍경만 놓고 본다면 그 중계차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중계차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ENG 그 취재진이 일부 눈에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취재진도 줄어들었어요.
최소한의 취재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취재진이 나오는 것이지 어, 보도를 위한 취재진은 아닙니다. 그런 용도다. 취재진도 끽해야 이제 단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갈 거고요. 그렇죠. 예.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 뉴스 정도에 짧게 1분 정도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분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그 항상 그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같은 분들, 이런 분들과 이 대비해서 나간다고 하면 뭐 한 아주 쉽죠. 30초, 30초씩 나가는 건데. 예. 근데 그렇게 나가는 기자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과거에 선후배였고 동료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굴 맞대고 그러니까 그 부대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근데 사람들은 괴롭지 않을까요? 지금 취재 나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예. 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는 다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왜곡하러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중앙 매체들의 취재 시스템은 출입처 제도고 그렇죠, 그렇죠. 상명하달식의 그러니까 취재를 내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시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가서 항의는 항의대로 다 받고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취재해봐야 보도도 안 되고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피해자라고 봅니다. 일할 맛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전에 예. 제가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고 또 하소연도 들었던 그런 사례들, 취재 나갔던 중계 요원들, 카메라 기자들 멱살 잡히고 물통에 맞고 네네. 심지어는 침도 뱉는 분이 있어요. 항의 차원으로. 예.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이제 좀 집회 참여자들이 예. 언론에 대한 반감이 조금 더 상승이 되면 예. 5년 전의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도국의 어떤 민주화, 예. 지금 우리 사회 민주화 이야기도 하지만 보도국의 민주화와 편집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편집권이 데스크 이상의 부장과 또는 국장, 보도국장의 정권이라면 그 한두 사람의 왜곡된 생각이 공영방송의 편집 철학을 그대로 담보를 하고 있고 안에서 어떤 전혀 어떤 그 토론과 회의와 그리고 이 국정원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론 조작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거기 그거를 제대로 규명하라고 외치는 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여론을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어떤 합의들, 토론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야 너 이거 해 뭐 10초씩 해가지고 뭐 어떻게 붙여 이런 식의 지금 문화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게 직장인들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순진해요. 그래서 순진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 기자 정신이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당한 짓이고 아무리 생각이 합리성에서 위배해야 된다면 받고 저항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또악한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요즘 유행어로 100% 200% 동감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분들을 두둔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 이전에 한 10여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언론계의 어떤 갈등들, 뭐 연대 파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침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싸울 일이 생기면 싸워야죠. 네. 그래서 저는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데 지금 언론인들이 싸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여전히 다른 계기만 있다면 비판받을 부분이고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뉴스 소비자들이 비판을 해야 거기에 또 자극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식의 어떤 비판을 받고 거기에서 또 한번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투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기자님도 같은 견해세요? 저는 복잡해요. 최근에 이제 저는 나왔기 때문에 네. 한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그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제가 그럼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왜 나오셨어요? 저요? 네. 저는 단순해요. 제가
비판하고 보도하는 거를 천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비판하고 보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순간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뭐 지난해 총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노동조합의 공추위 간사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회의를 느낀 거는 제가 어느 순간 무슨 그 투쟁하고 운동하는 그런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 사내에서. 예, 사내에서. 그리고 그 간부들이 마치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어허. 그게 이제 그 전부터 사실은 한 5년 동안 꾹꾹 그 밟혔잖아요. 네. 다른 부서로 발령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철저히 그 억압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반합의 합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생산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제대로 된 뉴스를 생산을 해보고 싶은데 5년 동안 생산을 못하니까 사람이 쌓일 만큼 쌓여서 제가 가는 길이 이게 노조 운동이랄지 어떤 그 언론 자유 투쟁이랄지 이것도 좋지만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거를 하면 제가 너무 소진이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생산을 하러 사실은 온 건데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가서 차려서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거다. 창조 경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미련 없이 저는 버렸어요. 저는 이게 뉴스타파가 일종의 제 인생의 미래고 사업이고 그리고 그 한국 언론의 어떤 그 미래로 가는 하나하나의 그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잠시의 어떤 저항운동 결코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최 기자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록 KBS를 떠났지만 예. KBS에서 했을 때 인간관계는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후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최 기자를 찾아와서 사내 분위기도 이렇고 보도국 분위기도 이렇고 제대로 보도도 못하고 엉뚱한 거나 보도하라고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자꾸 한직으로 돌리고 보도도 제대로 못하고 선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후배가. 예.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요. 일단은 뭐 어떻게 저항을 할 때는 어떻게 저항을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치받고 어떤 식으로 가령 뭐 그게 뭐 정부 발표인데 뭐 그게 어떻게 할 거야? 정부 발표는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이제까지 얼마나 정부가 많은 거짓말을 해왔느냐? 나는 아주 그 말 다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논리.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리포트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들 그런 것들 그런 길들을 제시를 나름 해주지만 하지만 그 현재 여건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최 기자는 지금 저를 떠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게 말빨이 잘 안 먹힐 거예요. 예, 절 떠나고 난 다음에 절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했었어야지라고 하면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궁색해서 제가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심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하는 뉴스가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뉴스라는 거는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기자들이 그 젊은 기자들이 앞뒤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기 검열이랄지 패배의 어떤 이제까지 계속 져왔으니까 앞으로도 또 질 것이다. 또 깨질 것이다. 또 다른 부서로 뭐 발령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말이죠. 공영방송은 절대 사람을 자르지를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어지간하면 하면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자우전 저도 뭐 해직됐다가 정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사람을 자르지가 않는 게 KBS의 전통과 문화이기 때문에 MBC는 많이 잘랐는데. 예, 그렇죠. 예. 하여간 대거리 해라. 저항해라. 그리고 할 수 잘리지 있는 않는다. 잘리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노정민 기자께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해직 기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고 안 부대끼고
에이 한편으로는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에 들어가서 부대끼면서 조금이라도 읽고 싶다. 어떤 두 개의 어떤 감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십니까, 노정민 기자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후자고요. 예. 지금 해직자여서 그 YTN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저와 네. 저의 어떤 감정 부분이 좀 유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YTN의 보도가 어떻게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저희 해직자들의 감정도 같은 그 변화를 겪어요. 지난 6월에 저희 이제 해직자들이 이른바 미디어 피폭지 순례라는 것을 떠난 이유가 이렇게 좀 침체돼 있고 답답하고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때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순례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후배 기자가 국정원 그 SNS 여론 조작과 관련된 특종을 했는데 그게 방송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이게 일종의 저희 해직자들과 안에서 싸우고 있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에 우리가 생각한 최소한의 선까지 이르지 못하면 저희는 순례를 마치지 않았거나 마지막 도착지로 YTN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사안이 벌어졌다. 다른 것도 아니고 특종이고 지금 가장 핫한 현안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론 조작 이런 것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찾아낸 보도인데 그것이 국정원 요원이 내려달라고 전화 한 통화해서 바로 방송을 중단시켜버리는 이런 사태.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YTN 구성원들이 결의를 모으고 또 보도국장에게 항의하고 보도국장 불신임 결의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순례를 마치긴 했는데 그러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안도 그렇고 또 다른 보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저를 떠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 꼴 저 꼴 안 보는 게 제일 속 편한 길이기도 해요. 공중파가 지금 저 모양이면 YTN이 저 모양이면 채널 안 돌리면 되지. 그러면 속은 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을 버릴 수 없는 것은 그 방송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대중성, 확장성. 이건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모양이 지금 이 꼴이 돼버린 입 닫은 방송사를 고발합니다라고 했는데 노정민 기자는 저것도 약하다라는 지적을 하셔서 입 닥치고 있는 방송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입 닥치고 있는 방송사를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되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자꾸 그 기자나 프로듀서들 그 생산자들을 보잖아요. 그것도 20세기적이고 그 굉장히 전달, 대중 이렇게 찍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의 어떤 사고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방송사들이 많지만 제가 아까 그 이미 KBS 1TV는 듣는 TV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찾을 수 있는 대중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거든요. 식자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자나 프로듀서보다 정보의 양이 적다. 적을 수 있겠지만 정보를 분류하고 구분하고 자기가 직접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분류하고 구분하는 습관을 계속 갖는다면 진짜 정보,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저쪽에서 확성기가 100개 있는데
전 자동 확성기 100개 있는데 우리는 확성기 뭐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뭐 해가지고 한 5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그 소통이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다양하게 퍼진다면 구전, 옛날 왕조 시대에도 반정이 일어난 거는 결국 구전을 통해서 반정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왕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백성들이 그걸 느끼고 이게 엎어야 되겠다. 근데 새로운 왕은 누가 될 것 같다. 누구 무슨 대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말도 못하게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뉴스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분노해야 된다는 거. 그 분노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된다는 거. 과거 미국의 그 언론운동의 모토라고 하는데, 내가 분노했음을 방송국 앞에 가서 표출하라. 그것이 방송국에 가서 하든 SNS를 통해서 하든 뭐 게시판에다가 올리든 항의 전화를 하든 취재 현장에 나온 기자들한테 항의를 하든 때리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종사자들, 언론 종사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싸우라고. 네. 너희들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 그것들, 너희 언론사가 망가지는 것이 과연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네 목에 지금 총과 칼이 들이대져 있어서 너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싸워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뉴스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얻어가야 됩니다. 지금 최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없는 기성 언론을 통해서 보지 마세요. YTN 보지 마시고 KBS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건 뉴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찾아서 보셔요. 그리고 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SNS라는 그 새로운 뉴스 유통 매개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전에 그런 질문을 드린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노정면 기자는 그 뉴스타파의 일기 앵커셨고, 또 최경영 기자는 지금 또 뉴스타파의 현재 기자이시고, 그래서 하는 이제 대한방송이라고 이제 그 개념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이탈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그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너무나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영 매체 아니냐, 확장성이 없지 않느냐. 결국은 이런 표현이 저가 보면 같은 편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근데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라고 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다른 매체를 한번 봐보세요. KBS나 YTN이나 종편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는 확장성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죠. 제가 왜 아까 나왔냐라고 지금 현재 언론이 전 세계 언론, 뭐 미국이 무슨 객관주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뭐 미국이 어떤 정파가 없는 어떤 신문이나 방송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돼 있지만, 올 초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미국의 그 전체적으로 신문을 지형을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뉴스 소스, 그러니까 취재원,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취재하는 아이템들이 완벽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더라라는 논문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언론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국 언론도 지형으로 이미 나뉘고 있고, 그게 고착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네, 그렇죠. 근데 한쪽 지형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우리는 지형의 방송밖에 안 돼, 한 진영의 방송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쪽 진영이 있고 또 다른 진영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제 나름대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 이쪽 진영이나 아무 개의치 않고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모든 언론사들의 모토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중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지금 않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그 대중을 사실 구분을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도 영원히 한나라당이나 민정당, 과거로 치면 이런 정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도 진보당이나 민주당만 찍는 사람들이 있고, 네.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팩트가 그들에게 유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팩트는 사실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네. 그리고 정제된 뉴스다. 진실로 정제되고 제대로 된 뉴스를 한다면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대중에게 그렇게 낙인 찍혀져 있지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낙인 찍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진영에 있는 무슨 정파를 가진 사람들만 시청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이미 예를 들면 조중동이 누구 편이라는 것은 뭐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추측을 하자면 이런 수구 세력들이 새롭게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매체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확장을 차단하는 방법은 너네들도 정파적이다. 그렇죠. 근데 누가 어떤 매체들이 그렇게 공격당하는 매체들이 스스로 우리는 어떤 정파야라고 얘기하고 하는 매체들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저 뉴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겐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쓰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쪽 분들이 볼 때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정파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매체 비평이라는 것은 어떤 성향의 매체건 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막 새롭게 커가는 예를 들면 뉴스타파라든가 뭐 이탈남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향해서 정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공격의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정치 원리에서 중도를 잡기 위해서 중도로 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고 어느 하나의 색깔을 뚜렷이하면서 거기서 중도를 끌어당기는 거지 중도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중립이라는 건 없죠. 그렇죠. 중립이 뭡니까? 저는 중립이라는 개념 저는 모호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취재해서 확인된 걸 보도하면 그것 자체가 중립인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사전에 기획하고 조율해서 맞춰야 될 중립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도를 통한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보도를 했었을 때 그 순수성, 예. 의도, 이게 충분한 보도의 가치가 있고 보도가 될 만한 아이템인지,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한 사실은 기자들의 양심이거든요. 언론인들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보도를 함으로써 민주당에 유리하게 됐다 또는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됐다. 이거는 정치꾼들, 어떤 정치평론가들, 정치인들의 몫이고요. 사실은 기자나 언론인들은 자신이 팩트를 취재하다 보니 그런 게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알려줘야 될 이유라는 것에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가치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들을 추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노정명 기자께서 많이 욕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른바 초짜 기자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핫한 현장을 취재를 했고 취재 수첩을 이제 써서 냈는데 데스크가 다 바꿔버리고 자기 이름만 남겨놓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취재 수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하면 너무 괴로워하는. 근데 저는 그 괴로워하는 것은 너무 어쩌면 그 인지상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저는 느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외부적 자극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시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방송사 연대 파업도 했었고 그랬는데 바뀐 게 뭐냐 도대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파업은 싸움의 한 양태였죠. 네. 뭐 파업을 했다고 다 선이고 파업을 하지 않았다고 악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취재한 내용, 현장 기자가 확인한 내용이 왜곡이 되거나 또는 특정한 사안이 누락이 되거나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파업의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위에 그런 지시를 부당한 지시를 하는 사람하고 대거리를 하든지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것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깨야 되는데 이게 뭐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너만 잘못했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들 고민하고 있고 힘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침체돼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지금 5월 촛불이 처음 켜진 날 수십 명이 거리에서 대학생들이 연행됐는데 공중파 3사 뭐 YTN도 비슷하고요. 보도 한 줄 안 나왔어요. 그리고 7월 13일 수만 명이 그 시청앞 광장에서 촛불을 켰는데 단실 한 줄 안 나갔습니다. 3사 똑같이 안 나갔습니다. 7월 20일에 또 수만 명이 모였죠. 그때 SBS가 유일하게 단신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단신 기사를 보면요. 맞불 집회한 것도 수천 명, 모인 사람도 수천 명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5월부터 지금 이제 곧 8월인데 몇 달 동안이나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뭔가 조율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고 그런 흐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뭔가 그거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게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의 처지가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항의하고 지적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실망감으로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지적하고 욕할 땐 욕하고 비판할 땐 비판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비판을 그러니까 욕한다는 것이 욕설을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예, 물론이죠. 예. 최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무기력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데스크 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 뒤에서 자신의 바이라인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목소리로 보도를 하지 않고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후배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네. 그 데스크가, 그 부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후배의 자율성은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생각 또는 자신의 어떤 직위 유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데스크를 보고 실제로 기사를 쓴 사람은 자기인데 읽는 사람은 후배고 나중에 역사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후배라면 이게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 목소리로 나간다. 내 목소리로 나가고 내 얼굴로 나간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질 거면 싸워라. 데스크랑 싸워라. 당신이 그러면 읽어라. 당신 얼굴 들이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싸움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MBC 2580 내부에서 이제 국정원 관련 보도는 아예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구성원들이 항의하고 있고요. YTN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정 보도 중단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항의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것을 이뤄내기에 현재 저희들이 솔직하게 진단하는 내부의 동력은 매우 미약합니다. 네.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렇게 유례없는 연대 장기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네. 저는 얻은 것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피로감, 자괴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견인해 주는 것은 시청자, 독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나저나 두 분 지친 거 아니시죠? 노중명 기자 특히 지금 해직 기간이 지금 몇 년째죠? 이제 만 5년 다 돼갑니다. 지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네. 지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글쎄요, 저희 조합원들이 월급을 상당 부분 보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 기자님은 절을 떠나서 새로운 절에 지금 이제 둥지를 트신 네. 거 아닙니까? 네. 되게 만족하십니까? 대부분은 만족하죠. 그래요. 네, 굉장히 좀 일이 많아서 좀 뭐 고달프긴 한데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싶었고 음. 그게 제 평정심을 유지하고 제가 지치지 않는 가장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남들과 싸우는 것보다 내가 팩트를 발굴해서 뉴스를 생산하고 그 뉴스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게 가장 지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앞으로 노동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모시고 우리 방송의 현실이 어떤지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지금 이 두 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공감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감에는 그만큼 방송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답답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만큼 목말라 하는 것이라고 일단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방송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울분을 삭히고 있는 기자들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의 방송 환경에서 힘이 미약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의 해법이 뭘까요? 아까 노종면 기자는 밖에서의 비판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은 애정어린 비판이어야 될 겁니다. 이런 비판이 계속 가해진다면 한편으로는 기자 정신을 옥죄는 방송사 내부의 교란 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자 정신을 발양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기자들의 힘을 북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해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